유튜브를 하고는 싶었어요. 하고는 싶었는데 사실 준비가 안 됐고, 그 다음에 그 유튜브가 돈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, 이게 올해 초였죠.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. 유튜브 같이 하자고.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같이 하는 것은 잘 안 돼요, 생각보다. 네. 도시고속도로 입구 네, 오늘은 타로 수업이 있어서 충무로로 출발해 봅니다. 1시간 반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. 소니 GV1 테스트 촬영을 위해서 그래서 운전석 위쪽에 한번 고정을 해봤습니다. 타로 수업은 원래 지난주에 끝났는데 결석자분들이 계셔서 보충 수업하러 갑니다. 확실히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, 제가 예전에 핸드폰으로 그 핸드폰 그 앞면이죠, 앞면을 켜고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그 주행 방송, 그러니까 이 드라이빙 방송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, 그때랑은 틀리게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화질도 좋고, 지금 색감을 좀 잡으려고 그 안쪽에 앞쪽에 좀 등을 켜고 있는, 라이트를 켜고 있는데, 그 라이트를 켰을 때도 좀 이렇게 좀 어두우면은, 오늘 날씨가 되게 지금 흐리거든요. 비 오기 직전에 지금 날씨인데, 장마철 그 비 잠깐 멈췄을 때 그런 날씨 있잖아요. 네, 그런 날씨인데, 좀 어둡고 이렇게 등을 켜면 노이즈가 자글자글 했었거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지금 이제 녹화된 최종본을 봐야 되겠지만, 지금 화면에 잡히는 거 봐서는 노이즈가 전혀 없어요. 노이즈가 전혀 없다는 거는 아무래도 저조도에서 굉장히 좀 촬영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. 아마 그 유튜브용 방송을 녹화를 할 때 제 방에서 아마 라이트를 끄고 조명만 가지고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마 그때 핸드폰으로는 제가 촬영해 봤을 때 굉장히 어둡고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또 녹음도 문제가 됐었어요. 녹음도 문제가 돼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었는데, 지금 카메라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촬영을 하면은 앞쪽에 그 조그만 그 라이트가 있는데, 빨간색 라이트가 있는데, 이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녹화 중이구나 하는 그 느낌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런 게 있군요.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색상을 맞춰. 그래서 보면 지금 터널에서는 빛이 되게 주황빛이잖아요. 붉고 이제 어두운 주황빛 조명이 한참 나오다가 바깥으로 나오면,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파란색이 되게 짙어졌다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 일반적인 그 자연광으로 색깔을 바꿔주는 거야 지금. 분명히 뭔가 이제 이런 메커니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색깔이 잡히는 것 같은데, 이런 거 되게 신기하네요. 기존에 다른 핸드폰이라든가 다른 걸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색깔이라서 지금 신기하네요. 저는 영화에서 조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. 그 영화 문법이라든가 메타포에 대해서 예전에 논문 쓰느라고 자료를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, 그 영화에서 쓰이는 색깔들이 그냥 우리는 단순히 봤을 때 저렇게 이쁜 장면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파란색이나 뭐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뭐 보라색이나 이런 거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떤 장면들은 그렇게 이쁘게 보이게 위해서만 색깔을 쓰는 게 아니라, 사실은 그 영화에 내포되어 있는 뭔가의 메타포, 그러니까 그 은유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색깔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. 막 뭐 가족들이 따뜻하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파란 장면 안 쓰죠. 근데 그 파란 장면을 쓰면 음식들도 되게 맛이 없어 보이고, 그 다음에 색깔에서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되게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런 색깔들 잘 안 쓰죠. 그래서 뭐 붉은색이라든가 아니면 노란색 조명을 쓴다든가, 아니면 아예 그냥 자연광을 써버리죠. 색깔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. 근데 반대로 뭔가 뭐 이성과 감성이 좀 차가운 느낌?
또 뭐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의 불빛을 대변하는 색깔이 푸른색이잖아요. 차도남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차가운 도시를 표현하기 위한 색깔 자체가 그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많이 쓰죠. 인공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. 파란색을 쓰면.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.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좀 몽환적인 장면에 쓴다든가, 매트릭스를 보면은 녹색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녹색은 오히려 되게 전자적인 색깔이죠. 네. 이게 되게 아날로그틱한 디지털인데, 따지자면은 예전에 초기에 나온 컴퓨터들은 첫 화면에 까만색에 녹색 커서가 깜빡거리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녹색이 굉장히 좀 인공적인 색깔이 들거든요. 거꾸로 나무가 하지 않는데 자연의 질감이 없는 곳에 뭐 콘크리트밖에 없는 곳에 막 녹색이 나와. 그러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조금 그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럽죠. 근데 이제 그런 부자연스러운 장면 자체가 SF라든가 뭐 미래라든가 이런 거 표현할 때는 녹색, 파란색 이런 계열들이 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녹색 계열의 색깔들이 두드러지죠. 네. 그래서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영화를 평론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영화 학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영화는 총체적인 예술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술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평가를 하려면 결국에 영화가 아무리 후져도 어떤 영화들은 그 비주얼만 가지고서도 아 이거는 되게 굉장한 영화다라고 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톰 포드가 만든,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 영화 만들거든요. 감독을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냥 한 장면 한 장면이 영화 화보,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그냥 그 패션 화보 같아요. 근데 그 이런 영화들은 내용이 별거 없어. 내용도 별거 없고 뭐 스토리도 아 좀 개연성이 떨어져라고 하는 영화들이 있긴 한데, 이런 영화들 생각보다 이 비주얼 때문에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되는 영화다라고 할 만한 영화들이 꽤 돼요. 옛날에 예술 영화들이 그랬고.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영화만 공부를 하고 영화만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영화에 관련된 글만 쓰는 분들은 그것을 하고 좀 분석을 해주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. 네. 영화를 어떻게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까? 내용 외에도 볼거리가 많고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후진 영화들이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영화들 어찌 보면은 그냥 사라지긴 아깝죠. 네, 그러면 영화 평론가라든가 영화를 좀 해설해 준다든가 영화를 소개하는 기자분들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더 좀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,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미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네. 저는 한국에도 좀 그런 작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뭐 김홍도의 씨름에 근거한 뭔가의 촬영 구도가 나온다든가, 네. 뭐 책가도가 되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뭐 이 서재가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 저는 미학적으로도 충분히 한국의 미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 억지로 한복을 입히고 억지로 뭔가 한국적인 무언가를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런 미술 작품, 그 다음에 그런 비주얼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어떤 장면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해외에서 봤을 때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대표적으로 에일리언 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주 같은 걸작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데, 이게 이 영화가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는 망작치고를 갔지만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면 그 17세기, 18세기 유럽의 그 미술들을 그 화면에 담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에일리언 4 같은 경우에는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예요. 뭐 내용은 뭐 후지다고 해도. 네. 영화를 촬영했던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던 어떤 결의 감독을 맡게 됐던 데이비 핀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필모에 잘 안 넣죠. 에일리언 4를 자기 영화라고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. 뭐 그럼에도 그 핀처가 되게 잘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. 그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장면들이 항상 영화에 등장을 하거든요. 소셜 네트워크 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되게 놀란 게, 이 영화는 비주얼적으로 뭐 멋있게 나올 게 있나? 왜냐면 뭐 핀처가 잘하는 것들은 서스펜스라든가 뭐 이런 스릴러라든가 액션 같은 거를 되게 잘 찍는 감독인데,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얘기잖아요. 페이스북 얘기인데 그 영화를 통해서 미학적으로 뭔가 보여줄 게 있나라고 했는데, 아, 끝내주는 장면, 뭐 그
이 카약하는 장면인가요? 카누 타는 장면? 카누 클럽에서 그 카누 장면이라든가 막 이런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죠. 네. 그런 걸 보면서 데이비 핀처가 참 대단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한국 감독님들이나 뭐 촬영 감독님들도 그런 거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하면 헐리우드과 비슷하지 않을까? 어떻게 하면 헐리우드보다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? 그거는 사실 당연한 고민이에요. 당연한 고민이고 부가적으로 좀 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영화들을 찍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. 그러려면 더 많은 스태프들이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좀 목숨 거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어야 되겠죠. 어쨌든 한국 영화 파이팅이에요. 네,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안 되고 영화 산업이 많이 지금 망가졌다고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잠시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뭐. 어쩔 수 있나요? 유튜브를 하고는 싶었는데 사실 준비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가 돈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올해 초였죠.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. 유튜브 같이 하자고.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같이 하는 것은 잘 안 돼요. 생각보다. 네. 근데 언젠가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네, 막연하게. 그래서 이제 꼬꼬독에도 출연을 한 거고 뭐 세바씨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나온 거지만 세바씨도 뭔가 내가 되게 열심히 했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을 때 그리고 뭔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제대로 마케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구독자가 깔려 있을 때 과연 얼만큼의 조회수가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진짜 많이 나온 분도 계세요. 뭐 30만 40만 넘은 분도 계시지만 같은 시기에 세바시에 나와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른 기간 동안 10만을 넘겼거든요. 그렇다면은 그러면 내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최대치는 10만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컨텐츠에서. 그러면 그 컨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 방향은 찾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는 좀 유튜브를 해볼까, 드디어 이제 좀 제대로 해볼까 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우선 GV1은 만듦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는 뭐 재질이 너무 싸구려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. 제가 그 디카로 처음에 샀던 게 캐논에서 나온 익시라고 하는 그 컴팩트 카메라였거든요. 그 당시에 뭐 30 몇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감가상각을 생각하면 그 당시 3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30만 원이 좀 더 높죠 어떻게 보면. 네,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그 비용 정도의 느낌으로 또 크기도 비슷해요. 익시랑 거의 비슷한데 얘가 4K가 찍혀요. 예전에 그 편집 일을 하면서도 사진이 필요할 때 디카를 거의 쓰지 않았던 게 이런 공간감이 거의 안 났기 때문이거든요. 디카라는 게 인공적인 무엇의 느낌이 있었어요. 사진 자체가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조금 나아졌는지 홍대에 중국인 분들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. 네. 트렁크를 들고 홍대를 돌아다니시는 중국인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이제. 그나마 전 세계에서 관광지를 따지자면 한국인이 많이 청정지역이죠. 네. 사람들이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니고 있고. 네. 한국이 예전에 일본의 모습을 일본의 그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일본을 너무 가보고 싶었던 게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소설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영화를 보면서 그 어쨌든 걔네들 다 판타지잖아요.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본에 나중에 꼭 가봐야지. 일본에 너무 가보고 싶어. 일본 사람들 저런 걸 먹는다고?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가스가 사실은 일본에서 만든 거라고? 라고 하면서 일본에 가보고 싶다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일본 처음 가본 게 1999년이었거든요. 그 세기말 직전이었는데 세기말이죠. 세기말에 갔었는데 그때 봤던 일본은 완전히 별천지였어요. 네. 야 진짜 너무 멋있다. 어떻게 가게마다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잘 돼 있냐.
한국에는 없는 것들, 그 다음에 뭐 한국에 없는 음료들, 과자 봉지만 해도 너무나 사실 한국보다는 더 멋있는 것들이 많았고 재질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았고 건물 하나하나가 너무나 잘 꾸며져 있어서, 자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저한테 뭔가 되게 꿈과 희망 그런 곳이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양한 드라마나 콘텐츠를 통해서. 네, 한류 붐이라고 하는데 뭐 한류 혐한도 되게 심한데 일본의 생각보다 그 혐한만큼 더 큰 한류 팬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중국은 더 그렇죠. 그래서 아마 잠시 후 앞으로 왼쪽 고가차도로 앞으로 진입하십시오. 네, 그런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, 그리고 그 문화를 보고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약 1km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잠시 움츠리잖아요. 네, 개구리가 더 멀리 뛰려면 잠깐 움츠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 한국 여러분들, 콘텐츠 만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. 자, 어쨌든 그 카메라의 배터리가 많이 남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회전입니다. 이 방송이 또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테스트 오른쪽 촬영은 두 여기서 번째 마치도록 차를 하겠습니다. 이용하세요.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보고요.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. 또 봐요.